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결혼한 지도 어느새 15년이 넘었네요. 제 아내 서연이는 저보다 3살 어린 42이고 지역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 하나 있었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서 기숙사로 가서 지금은 저희 부부만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서연이가 몇 년 전부터 산악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도 취미 생활이니까 적극 지원해줬거든요. 주말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등산복 차림으로 나가는 아내를 보면서도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겠다 생각했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산에 다녀온 날 저녁이면 오늘 어디 산에 갔고, 경치가 어땠고, 누가 왔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산악회 사람들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분은 회장님이고, 이분은 총무고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해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들이 뜸해지더군요. 대신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이라는 이름의 그 선배님은 산악회에서 꽤 유명한 분이래요. 등반 실력도 뛰어나고 경험도 많다면서 서연이가 자꾸 그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선배님이 등반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선배님 말씀으론 이 코스가 제일 좋다고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저 산악회에서 배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이상함의 정체를 처음 느낀 건 아내가 산악회에서 찍어온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였어요.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문자가 와서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갤러리가 열리면서 산악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몇 장 넘겨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데 그 자세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단체 사진에서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서연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서연이는 그 남자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도 묘하게 달콤해 보였고요. 다른 산악회 사진들을 보니까 그 남자가 바로 서연이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던 김정훈 선배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상도 준수한 편이었는데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단순히 산악회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날부터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산악회 갈 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하고 새 등산복도 사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변화는 있었어요. 서연이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수수하게 다녔는데 산악회 간다는 날에는 아침부터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보내더라고요. 립스틱도 새로 사고 파운데이션도 비싼 걸로 바꾸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향수를 뿌릴 이유가 있나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여자들의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복도 계속 새로 사더라고요. 예전에는 운동할 때 입던 편한 옷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브랜드 등산복만 고집하기 시작했어요. 색깔도 화려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스타일로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등산복이 이렇게 비싼데 꼭 새로 사야 해? 하고 물어봤더니 산악회에서 다들 멋있게 입고 다니는데 나만 촌스럽게 입고 갈 순 없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내가 자신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서연이의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산악회에서 돌아온 날에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고 생기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것 같고 콧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운동 효과인 줄 알았거든요. 산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내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산악회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전에는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밤 9시, 10시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으면 산 내려와서 회식을 했다거나 선배님이 등반 기술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 김정훈 선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이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보였어요. 평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목소리도 한 톤 올라가는 거예요. 선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지리산만 해도 수십 번은 올라가셨대라든지 선배님이 추천해주신 등반화를 샀는데 정말 좋더라든지 하면서 그 사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혼자씩 웃으면서 답장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산악회 사람들이 전화해도 거실에서 대화했는데 말이죠. 더 이상했던 건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는다는 거였어요. 누구야? 하고 물어봐도 그냥 산악회 사람들 이런 대답만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서연이가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하더라고요. 네, 선배님. 다음 주 일요일에요? 네, 좋아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런 대화가 들렸는데 저한테는 절대 쓰지 않던 목소리였거든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서연이가 저한테 그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또 산악회 간다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다가 요즘 산이 그렇게 좋아? 매주 빠짐없이 나가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하면서 당신은 몰라. 나 좀 이해해줘.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다고라며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당신은 일밖에 모르니까 내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평소 서연이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뚝뚝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산악회 얘기만 나오면 유독 방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은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사는 남남 보듯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스킨십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뜨거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손도 잡고 어깨도 감싸주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다가가려고만 해도 자연스럽게 피하더라고요. 침실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입니다. 요즘 왜 이래? 하고 물어봐도 피곤해서 그래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외모에는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헬스클럽도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하고 새 옷도 자주 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꾸고 다이어트도 시작했어요. 누가 보라고 이렇게 꾸미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아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 아름다움이 제게 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녁 식사할 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만 보면서 조용히 밥만 먹고 끝이었어요. 대화를 시도해봐도
그래, 이런 대답만 돌아오니까 말을 계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말에 같이 어디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 산악회 있다, 이런 핑계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서연이가 저에 대해 짜증을 내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행동들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든지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날카롭게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져도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어도 심지어 코를 풀어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예민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서연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추궁할 수도 없었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는데 서연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긴급한 연락일 수도 있다 싶어서 확인해 보려고 폰을 들었는데 화면에 떠오른 건 산악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김정훈이라는 이름으로 된 프로필에서 서연 씨, 지난번 산장에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봐요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연이가 답장한 내용은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선배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였습니다. 뒤이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겠죠? 라는 김정훈의 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들이 이어졌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위로 올려서 이전 대화들을 더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이 좀 더 있겠네요. 당신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 처음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아지고 있더라고요. 더 심한 건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산장에서 찍은 듯한 사진인데 서연이가 김정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게 들리니까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놔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온몸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대 앞에 앉아서 스킨케어하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이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지원해준다면서 불륜 자금을 대준 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서연이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는 모습도, 산악회 갈 준비를 하는 모습도, 늦게 들어와서 변명하는 모습도 모든 게 거짓말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됐습니다. 서연이가 또 산악회 간다고 나간 날이었는데 호기심에 그 산악회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산악회 정기 모임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산악회라는 핑계로 김정훈과 만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뒤로는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산악회가 있는 날에는 단체 사진도 보내주고 산 얘기도 하는데 없는 날에 나간 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대신 오늘은 피곤해서 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별일 없었어 하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김정훈과 만나고 온 날에는 표정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집에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고 샤워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평소보다 상냥하게 굴기도 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걸 눈치챘는지 휴대폰 잠금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제 생일로 설정해뒀는데 어느 순간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비밀번호 바꿨어? 하고 물어봤더니 보안 때문에 그래. 요즘 해킹도 많다잖아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가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서연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 집에서 혼자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 보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윤서연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에서 본 서연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의사가 설명해 주길 산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서연이가 왜 평일에 산에 있었느냐는 거였어요.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간병을 위해 온 서연이 회사 동료가 서연이가 오늘 개인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알려줬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 없이 휴가를 내고 산에 갔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구조대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남성분이 신고는 해주셨는데 환자분이 구조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내려가셨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연이를 혼자 두고 도망간 그 비겁한 놈이 바로 김정훈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제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단순히 사고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지금은 치료받는 게 먼저야라고만 답했습니다.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의사가 척추신경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앞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마음 한편으론 복수를 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바랐던 건 아니지만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김정훈이라는 놈이 서연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휠체어를 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산악회 사람들이 몇 명 병문안을 왔는데 그 중에 김정훈은 없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김 선배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연락도 잘 안 되고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 비겁한 놈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순간에 도망가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퇴원 준비를 하는 날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이런 몸이 됐는데도 돌봐줄 거야? 당신은 이제 날 버릴 거지? 라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린 건 내가 먼저였어, 서연아.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됐으니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모든 게 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신적 충격이 엄청났어요. 서연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가끔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라거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라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배신의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김정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병문안도 없었어요. 서연이는 처음에는 선배님이 바쁘신가 봐라며 변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라면서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더라고요. 한 주가 지나고 나서야 서연이가 김정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김정훈은 미안해요, 서연씨.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연락드리기가 라면서 어물쓱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회복되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이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뭐였어? 라면서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서연이도 김정훈의 진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건강하고 예쁠 때만 좋아했던 거지 정말로 사랑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이후로 서연이는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한다던 남자는 자신을 버렸고 남편인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리 없고 자신은 평생 휠체어 신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알겠어.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간병은 해주되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해주고 감정적인 위로는 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라며 눈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해놓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가 돼?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서연이뿐만 아니라 김정훈이라는 놈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연이의 휴대폰에서 김정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서연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휴대폰을 가져와서 대화 내용들을 차근차근 저장했습니다. 정말 역겨운 내용들이 많았지만 모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산악회 사람들을 통해 김정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서연이 병문안 왔던 산악회 회원 중에 김정훈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김 선배님은 직장이 어디시죠? 라든지 결혼은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알고 보니 김정훈은 대기업 과장이고 아내와 아이들도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산악회에서 여자 회원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여러 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선배님이 여자 문제로 좀 소문이 있긴 하죠라는 말을 듣고 저는 서연이가 그냥 그 남자의 놀잇감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까 불륜에 대한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특히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도망간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장애인이 되신 상황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실 건가요? 라고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장애인이 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륜하다가 사고 난 거니까 더 책임이 크죠. 그리고 상간남은 사고 났는데도 도망갔어요. 이런 놈들을 그냥 놔둘 순 없습니다. 변호사도 제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륜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특히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게다가 사고 상황에서 도주한 것도 도의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죠.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서연이가 김정훈과 함께 모텔이나 펜션을 이용한 기록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산악회라는 핑계로 거짓말한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통화 기록도 확인해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통화한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목격자 증언이었어요. 산악회 회원 중 한 명이 김정훈 씨와 서연 씨가 산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증언해줬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단둘이 있는 모습이 이상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김정훈의 신상 정보도 모두 파악했습니다. 직장 주소, 집 주소, 가족 관계까지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대기업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어요. 소송장을 접수한 날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김정훈이라는 놈을 상간자로 고소했어.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야.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왜 그런 일까지 해? 이제 다 끝난 일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끝난 일이 아니야.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특히 그 비겁한 놈은 널 버리고 도망갔으니 더더욱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김정훈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조용히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겠어요 라고 답했거든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비겁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김정훈이 다니는 회사에도 소송 사실이 알려졌나 봅니다. 며칠 후에 김정훈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합의할 수 없을까요? 제 가정과 직장도 생각해 주세요라면서 사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가 장애인 됐을 때는 생각 안 하고 도망갔으면서 지금 와서 사정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김정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진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저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놈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게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어요. 김정훈은 변명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판사도 기혼자끼리의 불륜이고 특히 사고 상황에서 상대방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았어요. 김정훈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 관계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의적 책임까지 가중시킨다는 판결문이었어요. 김정훈의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졌나 봅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며칠 후에 들은 얘기로는 부도덕한 사생활로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과장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죠. 더 웃긴 건 김정은의 가정도 파탄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멀리하게 됐고 결국 김정은은 가정도 직장도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판결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라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는 자신을 완전히 버렸고 그 남자도 모든 걸 잃었고 자신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제 만족해? 우리 둘 다 완전히 망가졌는데? 라고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만족하지.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위자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강제 집행까지 신청해야 했어요. 실직하고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거든요. 집도 팔고 보험도 해지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겨우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불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고 서연이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이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장애인이 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장애가 불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 분할도 결정됐는데 서연이의 귀책 사유가 크다는 이유로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집과 예금 그리고 김정은에게서 받은 위자료까지 대부분 제가 가져가게 됐어요. 서연이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장애 관련 지원금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이가 살 곳을 마련해줘야 했는데 장애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휠체어로도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된 곳이었거든요. 이사하는 날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기회는 15년 동안 충분히 줬어. 내가 그 기회를 버린 거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용히 새 집으로 떠났습니다. 김정은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임시직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회사에서 받던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이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전 부인도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웃긴 건 김정은이 다른 여자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였어요. 산악회에서도 쫓겨났고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문제로 가정 파탄까지 낸 위험한 남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지겨웠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차가운 분위기를 견딜 필요도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인쇄소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수익도 늘었습니다. 서연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장비도 들여놓고 직원도 한 명 더 뽑아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몇 달 후에 서연이가 사는 동네를 지날 일이 있어서 우연히 봤는데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동네 마트에서 나오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혼자서 장보기도 힘들어 보였고 전체적으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바로 배신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서연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도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게 된 거니까요. 김정훈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는데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임시직마저 구하기 힘들어져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때 산악회에서 잘 나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김정훈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 선생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 길이 없어요라면서 울면서 사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서는 무슨,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때 서연이 사고 났을 때 도망간 걸 생각하면서 사세요라고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배신당했던 분노와 상처도 많이 치유됐고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감이 컸어요. 서연이와 김정훈 둘 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거든요. 가끔 등산을 혼자 하기도 하는데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배신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서연이는 사랑을 찾겠다며 가정을 배신했지만 결국 사랑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김정훈은 젊은 여자와의 스릴을 즐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반면 저는 비록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의가 승리한 거죠. 그들이 저지른 악행이 그대로 돌아가서 자신들을 망가뜨렸고 저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서연이나 김정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동정이나 후회가 아니라 잘됐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들은 그 이치에 따라 정당한 벌을 받은 거고 저는 참고 기다린 끝에 정의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배신과 거짓말로 얼룩진 지난 15년은 완전히 정리했고 앞으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 산 정상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리하자면 제 아내 서연이는 산악회 선배 김정훈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산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김정훈은 사고 현장에서 서연이를 버리고 도망갔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김정훈을 상간자로 고소했고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김정훈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가정도 파탄나서 현재 혼자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서연이와는 이혼했고 서연이는 장애인이 되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신한 배우자를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